안녕하세요. 우리 청소년들의 공부 마음, 자기주도 학습을 연구하는 교육심리학자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호입니다. 학습 민첩성 하면 사람들이 빨리 학습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빨리 학습하는 능력이 아니라 지금 보면 이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만들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식의 반감기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마음과 능력을 학습 민첩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학습 민첩성이라는 개념은 조직 심리학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조직 심리학은 이제 기업 내에 여러 가지 심리적 현상들을 다루는 분야잖아요. 이 조직 심리학에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학 졸업자들이 기업에 와서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가만 보니까 대학 졸업자들이 기업 내에서 그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보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배운 대로만 뭔가 하려고 하는데 기업 상황은 어떤 정해진 트랙, 정해진 답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새롭게 문제를 정의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새로움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더라. 기업 내에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따라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 배우고 그걸 현업에 연결시키는 힘이라고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학습 민첩성이라고 사실 정의를 했죠. 이게 기업 상황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최근 우리 사회도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변화들이 아주 일반화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학교 교육도 기존의 교과서에 있는 전통적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통적 지식을 넘어서 새로운 것에 대해서 학생들도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경험을 축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대상자인 청소년들에게도 학습 민첩성은 미래 역량을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이 정해진 지식에 대한 답을 너무 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과거의 지식만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사실 지금의 답이, 또 해결책이 좀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답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공학 분야 같은 경우에 1990년대만 하더라도 지식의 반감기가 한 30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지식의 반감기가 5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이 되면 공학 분야 전체의 반이 새로운 지식으로 바뀌는 거죠. 따라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것을 자기의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지 못하면 불안이 엄습해 올 수밖에 없어요. 불안이 엄습해 오면 우리는 생존의 어떤 욕구들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살고 오자 라고 하는 두뇌의 활동들이 활성화됩니다. 변형계 내에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편도체는 아주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기능들을 담당하거든요.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상층부로 가는 정보들이 딱 차단돼요. 상층부는 뭐냐? 전두엽처럼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는 이제는 내가 이 불안으로부터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충동이 두뇌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을 갖게 되면, 그 불안감이 새로움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나 힘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따라서 아이들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평상시에 다양한 것에 대해서 탐색해보고 같이 이야기해보고 하나씩 하나씩 스스로가 알아보는 그런 경험을 갖게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남들보다 좋은 기회를 갖고자 이제 부모님들이 선행학습을 많이 시키는데, 이 선행학습을 해서 성공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행학습은 사실은 빨리 어려운 내용들을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영재아동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보통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려운 내용을 빨리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상태에서 빨리 어려운 내용을 배워라, 자꾸 압박을 주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력감도 생기고, 그 과정에서 불안감도 강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 상태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따라서 아이가 불안감을 경험하면서 공부하는 상황은 절대 경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할 때 자신감 있게, 좀 쉬운 거라도 따박따박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하나씩 하나씩 강하게 자기의 지식을 축적시키면 나중에 어려운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돼요. 우리 아이가 소위 말해서 선행학습, 촉진을 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차근히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전환시키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려운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씩 하나씩 접근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습 민첩성은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 노력이잖아요. 따라서 공부할 때도 그냥 교과서나 정해진 틀 내에서만 내가 배우는 내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관련된 도서를 읽어본다든지 또 관련된 다른 개념들을 연결시켜 본다든지 이런 다른 것과 관계해서 새로운 것들을 탐색하는 마음이 깊은 공부를 만들어낼 수 있죠. 보통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학습 민첩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지식들이 막 몰려오는 대양, 큰 바다에 내가 항해사가 돼서 새로운 목적지로 항해해 나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일단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제대로 그 방향을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메타인지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목적지를 정할 때 왜 그 목적지를 정했는지 자기가 그 목적지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탐구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이때 되게 중요한 게 호기심이에요. 이 호기심은 질문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세 번째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일종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요. 방향을 잘못 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다시 잘못된 방향을 틀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하다 보면 자기가 적용하고 있는 방법들이 잘못될 수 있거든요. 또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때 잘못되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방법들을 효율적인 좋은 방법으로 대체시키는 그런 경험과 능력도 중요하다. 그래서 강조한 게 학습 유연성. 그 다음에 1년에 일어난 항해 과정에서 남이 자꾸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과 실제 주도적인 어떤 노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주도성을 제가 네 번째 축으로 강조한 거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이때 어렵다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그래도 이 과정을 거치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결과들이 상당히 의미 있어라고 하는 어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 요새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정서 회복력이라고 제 책에서 적었습니다. 이 호기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가져야지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내가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가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는 행동을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제대로 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일종의 메타인지적인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또 잘못됐다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유연성이 또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시작점은 호기심이죠. 호기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시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5가지 축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호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호기심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는 지식 격차의 시대가 아니라 호기심 격차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호기심이 자꾸 타인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일련의 경험들을 축적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네, 내가 자기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어떤 걸 선택하고 노력하는 일련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내가 더 알고자 하는 마음, 호기심을 갖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 그 선택권을 부모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러한 경험들을 갖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학원 가는 것만 해도 부모님이 다 정해주지 마세요. 부모님도 조사해 보시고요, 아이들도 같이 조사해 가지고 어떤 학원이 좋을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최적의 학원을 같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도 자기가 조사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에서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질문을 아이들이 왜 안 하느냐? 쟤는 그것도 몰라? 사람들이 질문하는 아이에 대해서 무시해요. 두 번째는 쟤 너무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눈치를 줘요. 그러니까 점점 사회적 평가가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만들어지니까 질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자기가 모르는 거, 더 알고 싶은 것들을 자신 있게 얘기하고, 또 그 질문을 통해서 서로의 이해를 공유하면서 더 단단한 자기 공부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따라서 학교 문화도 이제는 질문을 중심으로 다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면서 시험 중심보다는 자기의 진로, 관심사를 중심으로 교과목을 선택하고, 또 선택한 교과목에 대해서 깊은
자기만의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게 강조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제 학교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중심으로 그 관심사를 깊이 있게 같이 나누는 그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다. 또 입시 문제도 수능도 앞으로는 그 영향력이 이전보다는 줄어들고 제가 예측하건대 앞으로 수능의 어떤 비중은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정시 체제는 사라지고 수시 체제로 모든 것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제 2028년부터 이제 그 고교학점제 적용 대상자들이 수능을 보는데 수능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기본 교과목만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대학에서 수능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주요 대학의 경우에는 40%까지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내신, 즉 고등학교 때 각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조금 더 반영 비율을 높여서 평가하겠다라고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주요 대학들이 이제는 정시의 경우에도 뭐 내신이나 또 자체 심층 면접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깊이 있는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히로나카 헤이스케라는 수학자가 쓴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많이 추천합니다. 이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는 우리 허준희 교수의 멘토죠. 이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의 어머니가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학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질문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 어머니가 자기는 배운 게 없어서 우리 아이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해주지 못하지만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찾아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어린 히로나카 헤이스케를 데리고 헤이스케의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항시해줬대요. 그만큼 아이의 그 궁금한 점들을 놓치지 않고 해결해주고자 하는 어머님의 아주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 있었던 거죠. 따라서 부모님이 직접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데 요새는 생성형 AI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네가 알아서 생성형 AI한테 질문해봐 이러지 마시고요. 같이 나도 모르는데 한번 같이 이게 어떤 건지 한번 탐색해보자.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아이들하고 생성인공지능을 활용할 때도 그냥 질문 한번 던지고 답을 얻는 게 아니라 그 질문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질문해볼까? 질문했을 때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시해준 답에 대해서 요거 되게 궁금한 점들이 여기 또 있는데 이거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야지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계속해서 생성형 인공지능하고 대화하듯이 그 질문들을 확장시켜가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학교 공부할 것도 많다.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럴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빨리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 겉핥기 식으로 그냥 그 지식은 내가 암기하고 누가 물어봤을 때 그 개념을 얘기할 수 있는데 깊이 있게 어떤 현상하고 연결해서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설명해봐 라고 하면 입을 딱 다무는 경우가 많죠. 사실 깊이 있게 공부해야지 시험도 그렇고 나중에 면접도 그렇고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문제를 풀 때도 응용 문제, 새로운 문제도 깊이 있게 그 문제에 적용되는 개념을 또는 공식을 생각해 본 사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빨리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 80점짜리 공부예요.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내가 공부한 거 이게 100점짜리가 될 수 있는 공부법이에요. 그럼요. 사실 서울대생들도 사교육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가 혼자 공부하면서 필요할 때만 받지 사교육에 의존은 안 해요. 끌려가는 공부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면서 필요할 때 내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교육을 받을 뿐이지 사교육에 의존해서 끌려가면서 공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받는 것도 홍콩의 힘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실패가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해피엔딩, 성공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혼자 하도록 좀 기회를 주고 혼자 해서 성공하면 박수 칭찬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고 어려우면 조금만 자기 스스로가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한 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더 이상 내가 해결할 수 없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라고 하면 손을 들고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도록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학습 민첩성에서 학습 유연성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스스로가 먼저 도전해보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이제 유연한 접근 사고를 키우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적어도 예를 들어서 문제를 푸는데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다음날 한 번 더 그 문제에 도전해야 됩니다. 3세판이라고 하잖아요. 3번 정도 해보고 스스로 안 되면 그때 도움을 제공해 주세요. 공부는 책을 이렇게 읽는 동안에 실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책을 다 덮고 난 다음에 진짜 공부는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다. 내가 쭉 읽을 때는 뭔가 유창하게 정리된 내용들을 내가 쭉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많이 공부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것을 우리가 유창성 착각이라고 합니다. 남이 논리적으로 쭉 써놓은 글들을 내가 쫓아가면서 읽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딱 덮어놓고 지금까지 본 거, 내가 공부한 거를 내가 스스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쭉 스스로 책을 덮고 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생각나지 않는 게 너무 많다. 놓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은 드문드문 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모르겠다. 이해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복습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신호등 공부법은 이제 쭉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것, 다음에 애매한 것, 잘 모르겠는 것을 신호등 색으로 표시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을 우리가 초록색으로 표시하는데 초록색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헷갈리는 것, 잘 모르겠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 공부가 끝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초록색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처음에 자기 생각을 점검하는 일련의 활동을 끝냈을 때는 분명히 노란색과 빨간색이 많을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게 공부인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이해 부분을 조금씩 완성시켜 나가는 게 자기만의 공부 결과를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계속 공부해야 돼요. 옛날에 자기 공부 안 했다고 아이한테 공부 지금 그냥 죽으라고 시키는 부모도 많고, 또 공부는 그 학생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어른들도 평생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 또는 자기가 어떤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공부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일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부모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책 보죠. 자기 성장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 아주 성실하게 하는 모습들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제가 대학 갈 때하고 제 아이가 대학 갈 때 바뀐 것처럼 제 아이의 아이가 대학 갈 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재의 조건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내 경험을 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에게 그 경험을 요구하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 학점제 등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고, 또 앞으로 사회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의해서 또 다른 경험과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경험과 능력을 어떻게 우리 아이가 축적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역할을 할 거냐를 항시 깨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자기의 경험에 갇혀서 내가 하지 못했던 거, 아쉬움을 우리 아이가 대리 만족시켜 주도록 자꾸 요구하는 거, 이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부는 디지털 기기보다는 종이책 놓고 참고서 놓고 자기가 공부의 흔적을 남기면서 하는 게 좋아요. 천천히. 그리고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때는 우리가 마인드셋이 하는데 디지털 환경 내에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경험 때문에 행동의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요. 빨리빨리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고, 조급하게 어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포기하려고 하고, 즉 모든 것들을 빠르게 또 약간은 표면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일종의 마음의 경향성들이 디지털 환경 내에서는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놓고 공부하는 것보다 참고서 놓고 옛날처럼 공책에 다 기록하고 흔적 남기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직까지도 중요하죠. 또 앞으로도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도 좋고, 요새는 생성인공지능 보면 스터디 모드, 공부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씩 인공지능이 대화하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인공지능에게 내가 모르는 것을 먼저 가르쳐 달라고 그 공부 모드를 통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떤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냐면 이번에 인공지능이 나에게 질문하도록. 그래서 그 인공지능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고 답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또 내 생각들을 단단하게 만들어 가도록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인공지능이 먼저 선생님 역할을 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선생님 역할을 하든지 또는 내가 선생님 역할을 하고 인공지능이 그 다음에 선생님 역할을 하든지 해서 뭔가 역할놀이처럼 상호작용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효과가 높을 수 있죠. 앞으로의 시대는 지도를 읽는 능력이 아니라 나침반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능력이 중요해요.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정해진 트랙 안에 갇혀서 성장하도록 하지 말고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축적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